러시아 하면 드넓은 영토가 떠오르죠. 예, 드넓은 영토하고 그 엄청난 부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그 처음부터 대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숨지고 있었던 기간도 있었죠. 예, 그러던 러시아가 달라진 것은 이 몽골을 몰아내고 그 제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짜르라고 하는 호칭을 내건 그 루스 짜르국, 즉 러시아 짜르국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이때 세계사 속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당시 러시아 짜르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를 볼까요? 네. 짜르국. 초기 루스 짜르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모스크바 부근에 한정되어 있었죠. 주로 이제 수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오늘날 러시아의 그 서쪽 끝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7세기 이르러서 그 시베리아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 따라서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로 일컬어지는 바로 피오트르 대제 시기입니다. 그 피오트르 대제는 그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전쟁을 벌여서 땅을 넓혔고요. 강대해진 러시아는 이제 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 짜르국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럼 그 피오트르 대제가 통치했던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우와. 이야.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 우와. 지구본의 반인데요? 예. 아니, 유럽 다 합친 것보다 크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 커. 규현 씨가 궁금해했듯이 러시아 제국의 그 엄청난 부가 어디서 나오는가? 네. 바로 모피에서 나왔죠. 아. 그러니까 예로부터 유럽에서 모피가 아주 엄청나게 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비쌌어요. 비싸죠. 그래서 이 모피를 우리가 차지하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 원정대를 꾸려서 동물들이 서식하는 시베리아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계속 땅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피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저렇게 커진 거네요. 커지고 이제 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아. 예. 피오트르 대제 이후에 그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넓힌 또 한 명의 황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카테리나 대제입니다. 바로 이제 니키 씨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일 텐데요. 황제 후손이에요? 귀족 출신이시네. 어쩐지. 오. 출신지가 같습니다. 출신지가. 출신지가.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대제가 주목한 지역은 바로 그 러시아의 서쪽과 남쪽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그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남쪽? 남쪽이면은 석유? 아니지. 저기는 이제 사막인데 이집트. 이 남쪽과 서쪽에는 러시아와 맞먹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들이 있었죠.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쪽에는 그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남쪽에는 강력한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제국이 위협적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카테리나 대제는 이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벌여서 땅을 차지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러시아가 아주 중시하고 있는 땅인 크림반도입니다. 아. 예. 이때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가 됐죠. 저희 그때 우크라이나 배웠는데? 전쟁에서 배웠던 예, 크림반도. 율리아 씨, 그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땅 때문이었잖아요. 최근 그 러시아의 행보도 저때 러시아 제국 때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변명 중에 하나가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방에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변명을 해서 공격이 곧 방어라는 정책으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그네들이 조금 더 멀리 간다라는 논리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그런 논리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랬던 러시아가 유럽을 호령하는 강국으로 확실하게 그 발돋움했던 것은 1812년 알렉산드르 1세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제국을 침략했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그 나폴레옹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군대를 이끌고 가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 러시아 제국의 그 군대가 유럽의 강호 프랑스를 이기고 그러니까 수도 파리에 들어선 이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는 전 유럽의 그 위상을 아주 크게 떨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러시아 제국의 영토는 드디어 전 세계 지표면의 6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광활해집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러시아 제국은 전 세계에 그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 최대의 대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러시아 제국 땅이 저렇게 계속 넓어지는 만큼 이 황제의 그 권력도 좀 더 세졌겠네요. 예, 그 300년 동안의 러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 제국의 그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그 심지어 그 절대 권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 종교까지 관장을 해가지고요. 러시아 제국은 이제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그 황제는 하나님이 그 지상에 내려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황제를 자상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권력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황실의 그 재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전성기일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러시아 제국의 몰락은 어찌 보면 그 마치 저주라고 할 만큼 불안한 악재 그리고 최악의 선택들이 겹겹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조의 그 악재와 오판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최악의 괴승으로 평가되는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라스푸틴의 그 출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척박한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었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서 마을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술 마시고 흥적거리는 방탕한 주정뱅이에 불과했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러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마을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던 문제였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그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말은 가장 비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신에게 귀의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될까? 예,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렇게 쉽게. 라스푸틴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직접 신과 교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교가 아닌 다른 종파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때 라스푸틴을 사로잡은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흘리스틴이었는데요. 흘리스틴은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존재했던 지하 이단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아주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문제구나. 예. 흘리스틴은 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기존 종교와는 다른 행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한데. 다른 행동. 받기 위해. 기존 종교와는 다른 행동. 아 정답. 다른 행동. 예, 정답. 미키 씨.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마음대로 막 해라고. 막 하는데 조금 더 세게 해서. 조금 더 세. 예, 조금 그러니까 더 세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알겠다. 예, 지원 씨. 정답.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 거야, 신한테.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한다. 네.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지원 씨 정답입니다. 예. 아, 범법행위를 한다고. 예, 바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와. 관종이에요, 관종. 아, 그래서 이게 흘리스틴은 그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스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문이야. 딱 맞아떨어지는 하던 걸 하면 되니까. 그럼 흘리스트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흘리스트의 예배를 묘사한 그림 하나를 볼까요? 네. 궁금하다. 이게 뭐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둥글게도 아니고. 예. 뭐예요 이게? 가운데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신이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살펴보자면요, 이 예배 장소가 교회라든지 성당이 아니죠. 집. 예, 아, 그 집. 헛간이라든지 이게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예, 채찍을 뭐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흘리스트란 말이 러시아 말로 채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이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어? 성적인 관계를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흘리스트 그 종파에서는 부부 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신에게 열렬히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그런데 라스푸틴은 바로 이 흘리스트교의 교리에 얼마간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제 공식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라스푸틴의 행보는 이런 이단 종파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하게 이릅니다. 그 라스푸틴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카잔의 그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에게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죠. 그 라스푸틴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어요. 카잔의 그 대주교인데요. 이 대주교가 그러니까 훌륭한 수도사인 라스푸틴을 그 수도,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로 보내야 한다면서 추천장을 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찰력과 영적 지혜를 지닌 영적 스승입니다. 근데 저렇게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믿었죠. 예. 그만큼 라스푸틴이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통해서 드디어 라스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들이 이 성자라는 소문과 함께 대주교의 추천장을 가지고 나타난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을 무척 궁금해하죠. 그래서 라스푸틴은 귀족들에게 자기가 신과 교감하는 성자이고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 그리고 불행을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귀부인이 이 병에 깊어서 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그녀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과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라스푸틴에 열광하는 귀부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라스푸틴은 귀족들, 나아가서 이제 황족들 사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러시아 제국의 그 정점인 황실에 다가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라스푸틴은 이를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즈음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니콜라이 2세였던 것이죠. 니콜라이 2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뭔가 근데 약간 표정에서 아 나 황제하기 싫어라는 표정이 있어 좀. 아 나 황제하기 싫어라는 표정이 있어 좀. 뭐 소리는 듣는데.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지원 씨가 미리 이제 말해준 진짜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니콜라 2세는 러시아 제국에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황제였고 이 니콜라 2세는 그 장자였기 때문에 경쟁 없이 황제가 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26살 젊은 나이에 제2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당시 니콜라 2세가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어떤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는 황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황제가 되기 싫어요. 통치술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니콜라 2세는 그 아버지가 급작스레 죽은 탓에 그 제왕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태손과 황태자를 거쳤지만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하는 전제군주의 직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도 황제면은 옆에 든든한 뭐 신복이라든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할 만한.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인 알렉산드라 황비였습니다. 황비,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황실로 시집을 온 독일의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결혼이 다반사였던 유럽의 왕가에서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는 보기 드물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인고 부부였어요. 연애 결혼을 했구나. 예. 니콜라 2세의 그 여린 심성 그리고 사랑꾼의 면모가 국가를 다스릴 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정 문제에서 어머니와 황비는 물론이고 여러 신하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비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니콜라 2세는 그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니콜라 2세의 그 치세에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당시 그 세계는 아주 변화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제국 역시 커다란 격변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제국에 불어닥친 첫 번째 변화는 서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마리 앙뚜아네트 편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배웠죠.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뒤로 유럽에서는 제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 정치 대신에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니콜라 2세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황제가 통치하는 전형 정치를 개혁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황권을 계속 유지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황권을 유지하게 하겠죠, 주변에서. 예. 이용해야 되니까. 예. 니콜라 2세의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온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아. 전제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럼 니콜라 2세가 다른 그 서유럽의 트렌드와 다르게 행동한 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니콜라 2세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알렉산드르 2세인데요.
이 알렉산더 2세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제국을 그 개혁하려고 했던 군주였어요. 그런데 그 혁명가들은 황제의 개혁이 느리고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혁명가들의 폭탄 테러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테러 현장을 무척 참혹했는데요. 이 알렉산더 2세는 이렇게 폭탄 테러에 온몸이 찢겨서 참혹하게 죽어갔고요. 이런 모습을 당시 13살의 소년이었던 그 니콜라이 2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됐죠. 적개심이 생겼겠네요. 예. 그 뒤이어서 황제가 된 알렉산드르 3세는 그 죽음을 불러일으킨 혁명가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예,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난 니콜라 2세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나라가 망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고집스럽게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시기에 그 러시아를 흔들던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사회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들만 부를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부가 분배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역시 전제 정치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는 20대의 젊은 사상가 레닌도 있었습니다. 니콜라 2세가 워낙 이제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레닌의 활동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레닌은 혁명가이던 형이 죽은 다음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체포돼서 1896년부터 한 해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로 추방이 되고 유배를 하다가 풀려난 뒤에는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외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게 러시아 밖에서도 끊임없이 혁명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는 이게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해서 이끌고요.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신문을 펴내서 자기의 사상을 러시아에 널리 퍼뜨립니다. 레닌이 가진 사상의 특징은 무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러시아 제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레닌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준 셈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국내 정세 속에서 니콜라 2세는 또 한 번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1904년에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을 했던 거예요. 예. 러일 전쟁이요. 예, 바로 아.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그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그 육군 보유국이었고요. 거대한 함대, 그러니까 해군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승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니콜라 2세의 이런 판단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러시아는 일본군에게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 밖이 이렇게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러시아 제국 안에서는 또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1905년 1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그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황제를 만나서 직접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황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황제 궁전을 향해서 평화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황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황제와 황비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궁전을 지키던 수비대가 황제의 명령대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맙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이날 그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2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이 사건으로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겠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불을 지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피해 일호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아주 격분하게 되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러시아의 전제정이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부터 혁명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러시아를 덮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이고 모스크바에까지도 총파업의 불길이 번져나갔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더 무자비하게 혁명을 진압하려고 들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죽이려 들었고요. 하지만 혁명가들은 더욱 격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전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황제의 결정이 러시아 제국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셈이죠. 이게 진짜 소통이 안 됐구나. 그런데 이 시기 그 니콜라 2세는 혼란에 빠진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니콜라 2세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무 귀엽다. 그 하나뿐이었던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태자 알렉세이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황제 부부는 결혼 후 연달아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공주였고 이제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이 안정되려면 황제에게는 반드시 건강한 후계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고 여기서 황제 부부가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황태자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쁨이 커다란 비극으로 변하고 맙니다. 에? 황태자의 배꼽에서 별 이유 없이 피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며칠 동안 계속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흉하게 그 시커먼 멍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무슨 병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혈우병? 예, 맞습니다.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이요? 예, 예. 그게 뭐야? 이게 피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 딱지가 지면서 이제 피가 응고돼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그런 그 피가 응고되는 기능이 없어서 그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이 밖에서도 피가 나고 안에서 피가 나면은 이 안에서 이제 피멍이 들겠죠. 예. 황제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혈우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이때 황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황태자의 불치병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그 황제 부부의 마음을 더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알렉세이에게 황태자 자리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이제 신경이 곤두섰죠. 여기서 결국 황제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어린 황태자가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큰일 났는데.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뭐 잠깐 울다가 일어났겠지만 이 혈우병 환자였던 황태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겼고요. 피가 안 멈추던데. 예,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고의 시력을 가진 황씨 주치의들도 이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얘기죠. 그저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부부는 아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성자를 보내달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황제 부부 앞에 불려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괴성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라스푸틴. 아, 이때 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즈음 이렇게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유력을 가진 성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그 황실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 황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성자가 진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라스푸틴은 마치 그 진짜 성자처럼 신비로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가면서 호감을 얻었고요. 라스푸틴을 두고 우리가 찾던 성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넘어갔네. 결국 국가기밀인 황태자의 혈액병까지 라스푸틴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궁에 불려와서 알아누운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기도를 마친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황태자의 출혈이 멎어버린 거예요. 아씨 말도 안 돼. 뭐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 대한 믿음을 더욱 이제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참나. 그래서 한 번은 라스푸틴이 그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또 황태자가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한 황제 부부가 성직자를 불러서 황태자의 그 사망 미사를 치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또 위독하던 황태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기적처럼. 죽길부 직전까지 가.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말이 돼? 죽을 뻔한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된 황비의 눈에 라스푸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뭐 신의 뭐 대리인이다. 그렇죠. 성자죠, 그렇죠. 예, 성자.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라스푸틴이라는 성자를 보내줬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스푸틴을 자주 불러서 황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당연히 믿을 수 그럴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지. 충분히 예. 그런 상황에서. 황태자를 치유한다는 명목 아래 황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한 황비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죠. 괴로운 황제의 마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황제의 신뢰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즉위 이후부터 정치면 정치, 전쟁이면 전쟁,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지 않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믿음을 가진 대상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순수한, 순진한 백성들은 여전히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농민 출신의 수도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황제의 눈에는 이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기에게 전하는 성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 라스푸틴 말만 듣겠네요. 그럼. 예. 이 상황에서 라스푸틴은 수시로 이제 황궁에 드나들면서 황제 가족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가족 사진에 같이 끼어 있네요. 예. 한가운데. 예. 그것도 가운데. 한가운데. 청일점이네. 그래서 라스푸틴과 황비 그리고 공주 4명, 황태자의 모습인데요. 라스푸틴은 이 공주 4명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뛰어난 언변으로 공주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친해졌던 것이죠. 4명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한 거네요. 예.
이 황제 부부의 신뢰 속에서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팬클럽이네요, 팬클럽. 눈빛이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말도 안 무서워. 된다 쟤. 아, 진짜.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 흰색이야. 맞아.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 맞습니다. 이 기가 사진의 많은 특성이 있는데 지금 그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녀. 아, 성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뭐야 그게. 와 소름.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라스푸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음이나 몸에 그 병이 있는 여성들이 라스푸틴을 찾아가면 그 비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요. 이뿐 아니라 그 자청해서 라스푸틴의 그 수발을 들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등 비서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이죠. 비서. 예. 그런데 그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니키 씨가 알고 있는 그 밤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밤에만 마술을 하나 봐요? 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여성들과 일단 밤 보내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홀리스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사이비 교주가 맞는 표현이네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라스푸틴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네, 교회 지도자들이 라스푸틴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녀를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신도와 집단 난교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일제히 라스푸틴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심지어 황태자의 보모가 있는데요. 보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도리어 그 보모를 해고해 버립니다. 어머. 황제는 대체 왜 그 라스푸틴의 행동을 방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이 황실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 알렉사이의 혈유병을 여전히 비밀로 붙여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결해 줄 사람이 라스푸틴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아들을 살리는 걸 봤는데 예. 뭔가에 실린 거죠, 진짜. 그거를 어떻게 안 크긴데. 믿겠어. 그것도 예. 2번씩이나.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스푸틴을 감싸는 황제 부부에게 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 라스푸틴으로 말미암아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되었어요. 어이?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따뜻한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야, 이건 이거는 약간 연애 편지네. 예, 당연히 그 황비의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러시아 사람들이 황비가 라스푸틴하고 문란한 관계를 갖는 게 분명하다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저 황비가 쓴 편지를 보면 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 역사가들은 그 알렉산드라 황비와 그 라스푸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세가 니콜라 2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비와 라스푸틴의 관계를 조롱한 만평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아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제정이에요. 전제정? 네, 전제정인데 네,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읽어보면 네. 혼자서 받들다, 손에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라스푸틴의 황비의 가슴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장난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니키 씨, 네. 라스푸틴과 황후 관련된 노래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아마 다들 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보니 엠이 부른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신문마다 라스푸틴과 황비를 조롱하고 이제 크게 비난을 하는 기사가 쓸리고요. 이런 그 소문이 그 전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황실에 아주 분노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실을 그 어지럽힌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러시아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맞잡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니콜라 2세가 고민 끝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 장기 전쟁에는 그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급이 잘 안 됐고. 예. 그래서 러시아의 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라 2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흔들리던 러시아 제국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이 벨라루스의 모길요프에는요, 사실 벨라루스어로는 마힐료우라고 하는데 이 도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군의 총사령본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맞서 싸우는 동부전선에 가까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니콜라 2세가 보낸 총사령관과 장군들이 바로 이 모길요프에서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렇다면 벨라루스의 모길요프와 관련해서 니콜라 2세가 내린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정? 바로 그 기존의 총사령관을 해임하고요. 황제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동부전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지? 무슨 자신감이야? 사실 니콜라이 2세의 결정도 했지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배후에는 바로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군의 그 총사령관과 아주 사이가 나빴는데 황비가 라스푸틴과 사이가 나쁜 총사령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황제는 이 황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니콜라 2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라스푸틴은 이런 황제의 심리를 읽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폐하께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이제 예언까지 해주니까 황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수도를 내버려두고 전쟁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황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도를 떠나서 전선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정부, 통치를 황비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라스푸틴의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러시아의 국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비와 라스푸틴의 손아귀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예상한 대로 이제 황비는 라스푸틴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다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 중에는 국정을 이끈 총리는 물론이고 전쟁 중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 대신,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대신까지 있었죠. 라스푸틴이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금세 한 대신의 목이 댕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라스푸틴이 추천하면 바로 추천서를 쓰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황비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황비는 그 황제가 멀리 그 군사령부에 있는 동안 라스푸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황제에게 그 편지를 써보냈죠. 황제 부부가 전쟁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는 약 1,600통에 다다릅니다. 당시 그 황비의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거예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러면은 이제 라스푸틴이 전쟁도 관여해요? 예. 에? 그래서 내가 라스푸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황제는 이 황비에게 전쟁 상황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니까 라스푸틴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이 당부를 어기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제국군의 병력 이동 그리고 여러 군사 관련 황제의 결정들을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전해줍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안 망하면 더 이상한 제국인데요? 결정적으로 전쟁의 총사령관을 맡은 니콜라 2세가 군사 문제에 무지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이 틈만 나면 황제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황제가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놀아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니콜라 2세와 황비를 비판하는 만평을 한번 볼까요? 아, 라스푸틴의 피리 소리에 피리에 놀아나는 움직이고 거네요. 있다고? 광대처럼. 아, 황제가 라스푸틴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네요. 그리고 그 옆 사진은 황비이겠죠? 왼쪽에 있는 만평의 아래에 있는 글귀는 라스푸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글귀는 알렉산드라 황비의 사랑 고백입니다. 황제는 하인, 황비는 라스푸틴의 애인이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아니, 이 정도인데 왜 모르지? 그 사람들은 라스푸틴과 황비가 작당을 해서 아예 러시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독일의 공주 출신인 황비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독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요. 이런 황당한 소문을 사실로 믿을 만큼 이 시기에 황실에 대한 민심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족들이 황비를 찾아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봅니다. 하지만 황비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러시아 제국의 황족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인데요. 자, 그 유스포프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을 자기의 저택에 초대해서 독살하기로 한 거예요. 유스포프 공작과 황족들이 미리 그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라스푸틴을 초대했죠. 계속 음식과 술을 권하면서 청산가리 케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이 청산가리 케이크를 잔뜩 먹은 라스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니 어떡해요?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독을 먹었는데 어떻게? 예, 심지어 청산가리가 든 그 와인까지 여러 잔 들이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그러다가 그 구석에 놓여 있는 기타를 발견하고요. 유스포프 공작에게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귀신이야? 이때 독살을 주도한 유스포프 공작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신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유스포프 공작은요, 그 라스푸틴이 그 죽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총입니다. 그렇지 확실하지 그건. 그렇지 확실하게. 예, 총을 가져와서 곧장 라스푸틴을 향해서 쏘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푸틴이 쓰러졌을까요? 아니야 불발이야.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야 아니야 죽어야죠. 죽었지. 라스푸틴이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요? 아, 설마 설마 에이. 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라스푸틴이 황비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칠 때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니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황족들이 더욱더 공포에 질립니다. 결국 놀라는 황족들이 다시 총을 쐈는데 두 번째 총알에도 죽지 않았죠. 왜? 두 번째도 아니 그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아, 진짜 호러 영화다. 그래서 결국 이 황족들이 라스푸틴의 이마 한가운데 총을 맞춘 거예요. 그제서야 쓰러져 죽습니다. 황족들은 죽은 라스푸틴의 두 손과 두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에 내다 버립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라스푸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이 라스푸틴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그쵸. 죽음을 둘러싸고 루머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소문이 엄청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푸틴이 유스포프를 성희롱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여기 이제 분노한 유수포 공작이 라스푸틴의 그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야. 사실 모든 악의 원흉처럼 저희가 지금 느낀 라스푸틴이 없어졌으니까 예. 정신을 좀 차리셨네 황제 부부는. 황제는 전쟁에서 연일 패배하고 황비는 시시때때로 라스푸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퍼하기에 바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황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그냥 솟구칩니다.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라스푸틴이 죽은 뒤 불과 석 달 뒤에 러시아에는 혁명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빵을 달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과 공장 노동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거리에는 붉은 깃발, 현수막이 휘날렸고요. 황제는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 이런 구호가 거리에 넘실거립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에 그 황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강경대응했을 것 같아요. 진압을 강하게 했겠죠. 피의 일요일 사건 때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그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럴 사람이야.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격을 거부하고 공중에 총을 쏩니다. 시위대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교가 채찍질을 하면서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이제 병사들을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던 장교를 쏘아 죽이고 총을 쥔 채로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죠. 황제는 이런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수도로 향하는 기차에 탑니다. 결국 니콜라 2세는 기차 안에서 중대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바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또 혈유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들 알렉세이에게도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300년을 이어오면서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조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황제와 전제쟁이 사라진 러시아 제국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럼 그 황제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 이후 황제와 가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야? 벽을 부순 거예요? 황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총살당한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총살당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 벽이 부서진 것이 바로 총에 맞아서 총탄 자국이죠. 니콜라 2세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일반인이 된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우랄 지방으로 이제 이송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일가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니콜라 2세가 살아있으면 반혁명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죠.
살아있는 황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요. 네, 결국 혁명 세력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황제 가족들을 한밤중에 지하실로 냅니다. 그리고 황제와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조리 총살을 했던 것이죠. Господи, прости их, не ведают, что творят. 전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핏자국으로만 남겨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황실 가족들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유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 라스푸틴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황제 부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는 1917년 1월 이전의 생을 마감할 듯한 예감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민 암살자, 특히 제 형제인 러시아 농민의 손에 죽는다면 폐하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하의 자녀들은 수백 년을 군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 어느 누구도 2해 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뭐야 이것도. 러시아의 황제이신 폐하는 러시아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 백성은 저주를 받아 도처에서 서로를 죽이며 악마의 무기 노릇을 할 것입니다. 와, 이거 좀 소름 저런 거를 돋는데요? 진짜 보냈다고요? 예. 죽기 직전에?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진짜 소름. 어떻게 알았어? 이 편지를 읽으면 정말 앞날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스푸틴의 편지, 이 편지는 사실 정치적 수수입니다. 이 편지를 써보낼 무렵에 라스푸틴은 황실의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노린다고 하는 낌새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이제 가족과 이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목숨이 뭐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협박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고 황제 부부에게 보내는 탄원서. 어찌 보면 예언의 형식을 빚은 은근한 협박이었던 것이죠. 야, 이날 소름 돋는다 갑자기. 와. 그러네. 자, 황제의 죽음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이제 몰락을 했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됐나요? 그 러시아에서는 그 치열한 내전이 그 3년 넘게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1922년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승리한 레닌과 볼셰비키가 중심이 되어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소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체제가 탄생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70년 뒤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지금의 러시아가 다시 세워진 것이죠.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니콜라 2세가 황태자의 혈유병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그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황제 일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었지만 니콜라 2세는 그 낡은 전제 정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잇따라 최악의 결정들을 했고 이 결정의 폐단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거대한 제국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왔고요.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와.
너무 너무 이뻐요. 예쁘다. 진짜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도. 이미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네. 색감을 되게 독특하게 쓰셨다. 이쪽은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해서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타일로 많이 씁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칭기스칸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은 왜 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한 곳이 칭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몽골을 넘어서 그다음에 서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어떻게 이제 몽골 제국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칭기스칸이 금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정보들도 계속 소홀히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금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다면 군사적으로 몽골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또 한 나라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호레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호레즘. 호레즘?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알고리즘, 예, 네. 그게 바로 알콰리즘이 이렇게 돼요. 콰리즘 사람이 만든 수학이에요. 그게 영어로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되고 이런 수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발달한 나라가 바로 호레즘입니다. 그럼 영어로 들어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호레즘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목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생목인. 그래서 잘못 배울 때는 눈에 색깔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원래는 다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특히 수공업에 능하고 또 장사에 능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실크로드 교역을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죠.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 실크로드, 남북 실크로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레즘이 아랄의 카스피해 밑으로 해서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군사 대국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걸친 엄청난 영토가 모두 호레즘이 통치하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칭기스칸이 탕구트 점령했죠. 금나라 정복했죠. 그다음에 서요는 그 이전에 이미 몽골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했어요. 예. 왜냐면은 알거든요. 뭐 싸워봐야. 유목민들이 통합되면은 우리가 목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밟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바치겠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럼 저 호레즘을 정복하면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칭기스칸은 이제 정복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교역하자라면서 사신단을 보냅니다. 호레즘 군주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나는 호레즘과 싸움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리품을 양도해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까지도 또는 상인들에게도 호레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평화롭게 교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자라고 보냈죠. 와. 그런데 사실 그건 표면적입니다. 아, 실제로는 숨은 뜻이 있었죠. 호레즘 왕국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칭기스칸이 싸움을 피하고 사신단을 통해 교역 정보만 가져가려던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레즘의 무하마드 샤 왕도 칭기스칸의 그 속뜻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와.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군사 대국인데 네.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은 사실은 전쟁 선포예요. 그러니까는 몽골에서 다시 한번 네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게. 그런데 그 사신단을 또 죽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젠 가야죠. 복수. 드디어 호레즘으로 1218년에 출발합니다. 1218년이면 거의 이제 50대 아닌가요? 60 가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몽골인들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죠.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어쨌든 전쟁에 현역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칭기스칸의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군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을 또는 세 갈래가 만나서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레즘이 칭기스칸의 그 공격을 간파한 거예요.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 군대가 금나라 투석기에 돌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전, 홍보, 심리전을 이용을 해서 누구라도 항복을 하면은 그의 처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살해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모든 친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싸울 의지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호레즘의 많은 지역들은 칭기스칸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곳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항복한 지역은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지만 반대로 항복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메르브, 아프가니스탄 지역 헤라트, 이란 지역의 니샤프루 등의 도시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특히 니샤프루 지역에서는 칭기스칸의 사위가 먼저 공격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외곽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의 아들 톨루이가 도시를 급습해서 함락시키고 그 도시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모두 불태우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슬람 측의 역사 기록에는 100만 명 단위로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호레즘에 보낸 자신의 사신들을 처형했던 인물 이난축에게도 아주 호된 복수를 합니다. 바로 눈과 귀에 뜨겁게 녹인 은을 부어 죽이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칭기스칸의 사신을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죠. 너무 무섭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쳐들어갔을 때 호레즘의 왕이었던 술탄 무하마드 샤는 칭기스칸과 몽골군의 기세에 눌려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칭기스칸의 부하 장군들이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3,000km 이상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갔지만 무하마드 샤는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결국 굶주림에 폐렴까지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몽골군은 호레즘의 왕을 추격하면서 조지아를 비롯해 러시아 남쪽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이 러시아 군대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연합군은 5만에서 8만이었지만 당시 몽골 군대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군대가 온 상황이었죠. 이 전투가 바로 몽골군과 유럽군의 첫 번째 결투, 칼카강의 전투입니다. 호레즘의 왕인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몽골군은 남러시아 초원 정찰을 나서게 됩니다. 단순히 정찰과 현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몽골군의 출현에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고 연합군을 모아서 칼카강 부근에서 먼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미 전쟁에 특화돼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의 군대이긴 하지만은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몽골군의 승리로 인해서 유럽 대륙 전역에 칭기스칸의 몽골군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패배를 모르는 전쟁에는 귀신,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칭기스칸의 병법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목민의 독창적인 병법이에요. 이 몽골 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에서 생활을 해왔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활을 앞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뒤로도 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뒤로도.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진짜 뒤로 쏘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대단하십니다. 와. 말이 없으면 삶이 아니었죠. 초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자가 발명이 돼요. 등자가 있으면은 두 손을 놓고도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와, 근데 그러면은 몽골군은 그냥 활로만 거의 싸운 거예요? 그 몽골군이 싸울 때 이제 말 위에서 활만 쏘는 게 아니라 단검도 있고 그리고 마름쇠라고 있는데요. 4개의 갈고리가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달리면서 뿌려요. 그럼 상대방의 말들이 그거를 밟으면서 말은 쓰러뜨리고 이거는 근데 몽골에서만 사용이 됐던 게 아니라 아예 그때 당시 전쟁 시대에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이 저 됐다고. 맞아요. 저런 거 알죠. 도로에다가 뿌려놓으면 도망가는 자동차들 타이어 터지라고. 맞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타이어가 터지지만 그 당시에는 말 발굽에 찍히면은 말이 쓰러지죠. 그래서 후퇴할 때 특히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력이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보급 부대가 생각이 나죠. 식량 보급 부대, 뭐 당연히 다친 사람들 또 의료 부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보급 부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자기 말 안장에 또는 말 안장 옆에 주머니에 육포 또는 안장 밑에 고기를 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 등에 온기로 고기가 익어요. 살짝. 심지어는 뭐 생으로도 먹으니까. 어쨌든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 아는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 있잖아요. 네. 고기요? 그 고기 패티도 몽골군이 먹던 타타르 스테이크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고기나 양고기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그 안장 밑에 넣어 다녔는데 그게 이제 패티처럼 지디겨지고 익으면서 숙성이 되는 거죠. 네, 패티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몽골군들은 내가 타는 말 이외에도 예비말을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한 서너 마리에서 대여섯 마리까지. 말이 그만큼 많나 봐요. 예. 그래서 몽골인들은 단기 승부를 보지 않고 계속 치고 빠집니다. 그리고 말이 지친 기색이 보이면 바로 말에서 내리고 다른 말을 타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저쪽 말이 달려오다가 지쳐요. 그럼 그때 다시 역습하는 거죠. 말 탄 몽골인 한 명이 예비마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움직이는 군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법입니다. 군사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싸울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몽골군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게 만든 칭기스칸의 강력한 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말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법. 정답. 가족들을 그거 하는 거예요. 인질로? 네. 아, 그건 너무 돌아오면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가족이 땡. 없다. 아, 네. 너무 나쁘게 하면 자묵한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10,000호장 그 제도에 힌트가 딱 숨어 있습니다.
아, 뭐야? 정답. 자, 넌 바로 강등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땡 아닙니다. 정답. 예.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은 그 호 전체가 다 같이 처벌을 받아요. 다 같이 죽는다. 정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됐는데 구해오지 않고 나만 살아오게 되면은 너는 사형이야. 그 법이 담긴 내용을 자 규현 씨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투 중 한 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명을, 10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0명을 처형한다. 전투를 할 때 999명이 모두 쓰러지고 한 사람만 살아왔을 경우 설사 그 자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전우들과 같이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된다. 와, 되게 혹독하다 이거. 와, 무섭다. 계속 그렇게 결속력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땅에서 죽어도 언젠가는 내 가족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더 파이팅 있게 싸울 것 같아. 네. 칭기스칸은 적군일지라도 신뢰를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아군일지라도 배신한 사람은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지휘관과 군사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지휘관들조차 병사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몽골 군대는 완전히 열린 그런 사회, 열린 군대가 된 거죠.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서방 국가들을 정벌하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항복했던 이 탕구트가 호레즘 정복 전쟁에 군사를 안 보냈어요. 아까 항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결국 26년에 탕구트 원정을 떠납니다. 또 가요. 1년 쉬고 바로. 이거 가만히 냅뒀더니 이거 안 되겠네 그럼요. 하면서. 그런데 바로 이 탕구트의 반란을 진압하던 칭기스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하 반란을 진압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탕구트 원정에 직접 참전한 칭기스칸이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야생마포에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야생말이 칭기스칸에게 돌진하게 되고 이에 칭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치면서 그다음에 고열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칭기스칸의 나이가 이미 6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제 후계자를 지목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기 옆을 지키던 아들들, 후계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내가 죽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에게 내 위세에 굴복하던 이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형님.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아,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야, 누가 몰라서 안 맞춰? 왜냐면 그게 바로 맞추면 어떡하냐. 너. 칭기스칸은 내 죽음을 비밀로 하라. 칭기스칸이 남긴 유언대로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가 묻힌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와. 왜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칭기스칸의 무덤을 표식을 안 한 이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무덤을 누군가가 파헤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기스칸은 그 당시부터 어쨌든 적이 신적인 많았으니까. 그러한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기스칸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건설했던 인부들마저도 1000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칭기스칸 가문의 고향이었던 hen티 산맥, 부르칸산 근처 어디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아,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 예. 이 몽골 사람들은 또 그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엄청 넓게 뿌린 다음에 수만 마리의 말들을 밟게 했어요. 또 거기도 밟았네. 네. 밟아요. 예, 역시 밟았어요. 네. 이렇게 말들이 달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무까지 심어버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네, 아예 그 땅 위에다 나무를 심어버린 거죠. 진짜 그냥 자연으로 또 돌아가셨네. 평생 몽골 제국을 위해 싸운 칭기스칸.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비밀로 하면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칭기스칸이 죽고 칭기스칸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우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째 군주가 됩니다. 말과 칼로 그리고 화살로 전 세계를 누빈 칸의 후예들, 그 시작을 칭기스칸이 시작했다면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동유럽, 서양까지 제국의 영토를 넓힌 거는 바로 우구데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징기스칸 때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세계 정복으로 나아간 것은 사실은 칭기스칸이 아닙니다. 칭기스칸의 자식들이에요. 예. 1229년 우구데이가 대칸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에서는 고려를 침략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아들들과 또 조카들을 보내서 러시아, 동유럽, 원정까지 보내요. 아니 그럼 몽골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돼? 싸움을 해야지 영토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몽골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고 최종 목적은 몽골의 상품 교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몽골의 목표예요. 와. 그래서 우구데이 때부터는 이 멀리 있던 서유럽,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전투가 뭐냐면은 몽골군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연합군이 맞붙은 리그니츠 전투입니다. 당시 우구데이는 자기 아들 구육과 자기 장조카였던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이 동유럽 러시아 원정을 보냈어요. 몽골군은 신속한 기병대와 강력한 공성무기들로 무장한 몽골 군대는 남러시아의 도시들을 손쉽게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유럽까지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들이 헝가리 군주에게 보잘것없는 헝가리 왕 빨리 와서 항복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신을 받은 헝가리 왕 이 사람이 전투를 준비할 새도 없이 15만 명에 이르는 몽골 군대가 둘로 쫙 나눠지면서 리그니츠 그리고 또 하나가 모히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리그니츠 전투는 몽골군에게 놀란 폴란드가 서둘러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선제압입니다. 처음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부대가 몽골군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했죠. 이때 이제 몽골 군대 기병들이 막 말에서 떨어지고 죽고 그러자 유럽 군사들이 더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 몽골 군대는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사들은 무서운 기세로 이제 도망치는 몽골군을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진까지 몽골 군대를 같이 쫓아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스키타이, 흉노 이래의 유목민들의 고전적인 전술이죠. 약하게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적을 속인 다음에 이제는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서 아까 봤던 파르티안 샷을 뒤돌려 쏘기를 합니다. 이때 몽골 군대는 그 화살 촉에다가 독까지 발라서 비처럼 화살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오던 헝가리와 폴란드 연합군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러한 연합군과 몽골 군대의 전투 장면이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장이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쪽이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몽골 군대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합군 군대가 이제 완전히 전멸한 그림으로 남겨놓은 그 당시의 장면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결국 이제 몽골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때 유럽 연합군,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의 지휘관의 목을 잘라서 창에 꽂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사실 오른쪽 귀를 잘라서 희생자의 수를 셌는데 그 수가 자루로 9부대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 사람들이 저들 지옥에서 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더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몽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승리를 이어가던 몽골군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빈 지역까지 갔다가 돌연 모든 전투를 접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1241년 12월에 두 번째 대칸인 우구데이가 사망합니다. 오, 빨리 돌아가셨네. 자기 아버지는 거의 60세 중반이 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40대 초반에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구데이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인 구유기 칸이 되고, 그다음에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의 아들이 대칸이 됩니다. 그리고 1260년에 쿠빌라이, 그 동생인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5번째 대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원세조라고 배웠던 그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 세칭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는 결국 1279년에 남송을 정복하면서 중국 영토 전체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딱 50년 동안 오늘날 본다면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부,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독일의 일부, 폴란드, 헝가리, 동유럽까지 여기가 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몽골 제국의 영토가 된 거죠. 아니 이렇게만 보면 무슨 지구의 반 같아요.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은 진짜 아니 저 크기면 지구 반이에요. 신대륙 빼고는 지금 다 거의 몽골로 보면 돼요. 이 당시에는 뭐 신대륙을 잘 몰랐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몽골어로 하면 다이위안 케메쿠 이크몽골올스 이렇게 돼요. 대몽골국. 바로 이때 모두를 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동서남북을.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바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쿠빌라이 때 몽골 제국으로 오게 되죠. (17년) 동안 쿠빌라이 칸과 몽골 제국 그리고 중국을 기록을 남기죠. 마르코 폴로 베네치아에서 왔던 분인데 조금 많이도 배우고 쿠빌라이 칸도에서 같이 몇 년 살면서 그때 다시 이태리에 들어와가지고 책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알고 있는 세계의 기술이에요. 원래는 세계의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동방견문록이라고 이미 번역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중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다 그 루트를 닦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실크로드를 몽골인들이 다 연결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 지하철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다 관리하는 거죠. 개방을 했네 그냥. 그리고 없으면 못 사는 말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참을 만든 것은 우구데이 칸 때 처음이에요.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국가의 명령이나 그다음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고 접대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마련된 호텔 시스템이지 체인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역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한참이란 단어입니다. 역참이라고 그랬죠? 그 참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참이에요. 아, 한참 가야 된다. 예, 한참 그런 가야 된다. 말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북경역에 가면은 북경역이라고 안 쓰여 있습니다. 베이징 짠이라고 써 있죠. 그래요? 참으로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역참할 때 참자예요. 몽골어의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몽골 사람들은 다민족, 다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여러 지역에 대한 기존 권력들의 정치적인 권위, 또 그들의 문화, 습속, 언어를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또 종교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종교를 다 공인했으니까. 우와, 진짜요? 억지로 바꾼다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나한테 복속만 인정을 해. 그리고 세금만 조금만 내. 예. 그래서 결국은 13, 14세기에 유라시아는 동쪽 끝에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에 지중해 세계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상호, 소통,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대여행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칭기즈칸 덕분에 글로벌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칭기스칸을 야만적인 정복자 그리고 피해 군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또 인물을 평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화날 때도 있고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번 참고 후회를 도모하는 그것도 굉장히 진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느껴지고 치고 빠지는 게 좋았다.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나설 때 나서고 빠질 땐 빠질 줄 알고 치고 빠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오늘 이수 씨는 어떠셨어요? 몽골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숲속에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숲속의 원숭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